미국민 1억 5천만 명이 $600씩 현금 지원을 입금받기 시작했다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미국민 2,000달러 직접 지원안이 최종 가결되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이 동참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6명이 공개 지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첫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전례 없는 낮은 모기지 금리로 주택담보 재융자 신청이 여전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변화를 겪은 올 한 해 교육계를 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 1억 5천만 명이 $600씩 직접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발표했습니다. IRS에 은행 정보를 제출한 납세자들은 29일 화요일 밤부터 자동 입금받기 시작했으며 30일 수요일부터는 체크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무누신 장관은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 시행되는 2라운드 미국민 현금 직접 지원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계좌 입금과 체크 발송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29일인 어젯밤 트위터를 통해 연방재무부와 IRS가 수백만 미국민들에게 2라운드 경제피해 지원금을 전달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특히 미국민들은 $600씩의 직접 지원금을 29일 밤부터 은행 계좌에 입금받기 시작해 다음 주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어 페이퍼 체크는 30일부터 발송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2라운드 직접 지원금을 받은 미국민들은 대략 1억 5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중 80%인 1억 2천만 명이 은행 계좌로 입금받게 되고 2천만여 명이 페이퍼 체크를 받게 됩니다. 자동 입금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 가운데 대략 8천만 명이 가장 빨리 이번 주 안에 은행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페이퍼 체크를 받게 되는 2천만여 명은 저소득층부터 일주일에 700만 장씩 3주에 걸쳐 우송받게 됩니다. 연방재무부의 고위관리는 대통령 서명이 늦어졌지만 이번 직접 지원금을 1월 15일까지 지급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금 제공 일정을 더 앞당긴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민 8천만여 명은 거래은행을 거쳐 오는 $600를 오늘이나 내일, 늦으면 1월 2일 국세청에 제출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는 IRS 웹사이트인 irs.gov에 있는 Get My Payment 항목을 통해 자신이 받을 $600가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2라운드 현금 직접 지원금은 1월 15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날까지 못 받으면 정례 세금 보고 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월 15일까지 입금받지 못하거나 페이퍼 체크를 우송받지 못하는 미국민들은 1월 말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도 연례 세금 보고를 하며 현금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민들에게 $2,000로 올려 지급하자는 방안이 연방 상원에서 최종 가결되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이 동참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6명이 공개 지지를 표시해 이번 주말까지 판가름날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1억 5천만 명에게 입금을 시작한 $600 대신 $2,000로 올려 지급하려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됨에 따라 이를 넘겨받은 연방 상원에서 어떤 운명을 맞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 1억 5천만 명에게 입금을 시작한 $600 대신에 $2,000로 올려 지급하자는 캐시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3분의 1하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됨에 따라 이를 넘겨받은 연방 상원에서 이번 주말 안에 어떤 운명을 맞을지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연방 하원을 통과한 캐시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도 가결돼 최종 성사되려면 마의 60표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민주당 상원의원 48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2명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30일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2,000 현금 지원안에 지지하고 나선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6명이어서 6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00 현금 지원안에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우선 1월 5일 조지아에서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하는 데이빗 퍼듀, 켈리 레플렛 두 상원의원입니다. 또 위원장급 중진 위원들 중에서는 마르크 루비오,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찬성하고 있으며 조시 하울리, 뎁 피셔 상원의원도 공개 지지하고 있습니다. 매커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2,000 인상 지지안을 묵살하기 어렵기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안과 연계해 법안을 상정해 민주당 하원에게 공을 넘기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맥코넬 수정 제안은 미국민들에게 2,000달러를 올려 지원하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대형 소셜미디어들을 보호해 주려는 법률 조항을 폐지하고 선거부정조사위원회 설치 등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맥코넬 수정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 가지 요구를 모두 담은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민주당에게 공을 던지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맥코넬 수정안이 연방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2,000달러 인상안만 담은 하원의 캐시법안과 내용이 달라 재의결해야 하고 그럴 경우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반대를 초래하는 데다가 현재 회기도 1월 3일 정오에 끝나기 때문에 자동 폐기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다만 1월 5일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현역 상원의원 2명이 모두 패배하면 상원 다수당 지위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하원 가결 캐시법안을 상원 표결에 붙일 수도 있고 표결만 실시하면 공화당 상원의원 12명 이상의 가세로 최종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첫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엘버트 카운티 시골 마을에 20대 남성에게서 발견됐는데요. 이 남성은 앞서 영국 여행 기록이나 영국에서 귀국한 사람들과의 밀접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첫 번째 사례가 여행 기록이 없었다는 것은 11월이나 12월에 영국에서 온 여행자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추가 감염자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종이 미국에서도 최초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변종은 콜로라도주 덴버 엘버트 카운티의 한 20대 남성에게서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영국이나 기타 다른 해외 여행 기록이 없었다고 주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엘버트 카운티의 공중보건 책임자는 두 번째로 의심되는 변종 사례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엘버트 카운티의 커뮤니티에서 일하고 있었고 둘 다 해당 카운티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주 주지사도 우리 주에서 코로나 변종의 첫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영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이 공식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최근 잇따라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대부분 영국에서 갓 귀국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보였지만 이번 미국 사례의 경우 여행 이력이 없는데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가 여행 기록이 없다는 것은 11월이나 12월에 영국에서 온 여행자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의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 관계자들은 다른 잠재적 사례들을 조사하고 접촉을 추적해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투여되고 있는 백신은 변종에 대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바이러스가 전파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심각한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 현재 백신이 더 이상 동일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해 코로나 증상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지만 전파력이 기존보다 최대 70% 가까이 높다는 사실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지난 14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발견 사례를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한 이후 현재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 사실상 전 대륙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공식 확인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감염 국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첫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발표한 일본은 30일까지 모두 15명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도 지난 28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5명째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 개의 국가에서 영국발 항공편을 금지했으며 영국 남부는 엄격한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수일 내에 변이 바이러스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올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코로나 확진 사례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주택담보 재용자 신청이 여전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낮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재용자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데요.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리파이낸싱 신청 건수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제로 금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발표해 당분간 재용자 신청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2020년 한 해 무려 15차례나 사상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관련 업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저금리를 바탕으로 재융자 신청이 급증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90% 가까이 늘어나 주택을 담보로 한 리파이낸싱 시장이 화랑세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30년 만기 고정금리 이자율은 2%대로 1971년 이후 최저치고 2년 전에 4% 후반대와 비교해도 2%포인트 이상 낮아졌습니다. 초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집을 사려는 모기지 신청과 기존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려는 재융자 수요가 급증한 것은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한인 모기지 업체에도 신청이 몰리면서 30일이면 충분했던 처리 기간이 2배 가까이 늘었고 업체들은 직원 수를 늘리면서 대응해야 했습니다. 재융자 신청자 중에는 1년 안에 또다시 재융자에 나선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금리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1년 안에 재융자에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이자 면에서 유리하다는 확신에 섭니다. 이에 반해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구입 모기지 신청이 하락세를 나타낸 것은 이 매물에 비해 주택 구입 수요가 많다 보니 주택 가격이 급상승한 데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2%나 상승한 것으로 주택 구입 실수요자 중심의 모기지 역시 일정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다시 약간의 상승세를 보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조엘 칸 모기지 은행연합회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구입용 모기지 시장도 계속 강세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주 소폭 하락했지만 2주 전과 비교하면 3%나 높은 수준인데다가 앞으로 소규모 대출이 장려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 중 한 곳이 바로 교육계입니다. 지난 3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시작된 온라인 수업은 이제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보이나 학습 결손을 피해갈 수는 없었고 대학 진학률도 극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부분적 대면 수업이 재개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몇 주 만에 전격 취소됐습니다. 위태로웠던 올 한 해 교육계를 김지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학교 없는 교육, 2020년 한 해는 이렇게 정의해도 과하지 않을 듯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준비할 틈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수많은 기술적 문제를 겪고 이제 다소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지난 3월부터 미 전역 학교들이 폐쇄되면서 대입시험 문제는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로 불거졌고 대학들마다 SAT나 LCT 점수 제출 항목을 취소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결손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컴퍼니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올 가을 수학 과목에서 예상 수준을 따라잡는 데 최소 12주가 걸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4학년과 7, 8학년 학생들은 11주 뒤처졌고 2, 3학년 저학년 학생들은 4주에서 7주가량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계에서 가장 주시하는 현상은 바로 디지털 격차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는 가정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학습 격차가 심화된 겁니다. 도시 외곽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유색인종들은 이번 비대면 교육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됐습니다. 흑인 학생들은 정규 교과 과정에 비교해 평균 10.3개월의 학습 공백을, 중남미계 학생들은 9.2개월의 학습 공백이라는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아이들의 학습 공백은 평균 12.4개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타격과 실업대란은 학생들의 진학 포기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대학의 학부생 등록은 작년 가을에 비해 3.6% 감소한 반면 대학원 입학은 3% 이상 증가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커뮤니티 칼리지들입니다. 재학생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2년제를 택하거나 미래의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팬데믹 전후로 입학 규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입학률이 10% 감소하고 신입생 수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 해외에서 공부하기 위해 미국 대학을 찾는 유학생 규모도 예년보다 15% 가까이 줄었습니다. 주요 명문 대학들이 지원 자격 요건으로 내세우던 SAT 점수 제출 항목이 팬데믹 이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SAT 점수 면제 조항을 채택하는 대학 수는 팬데믹 이후 900여 곳이 넘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스포츠 경기가 취소되면서 당장 스포츠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하려던 고등학생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회가 없으니 기록을 남길 수도, 학교와 실내 연습장이 문을 닫아 연습할 곳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정이 악화돼 문을 닫는 대학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면서 등록금 규모가 작아지고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도 감소하는 악순환에 적지 않은 주립대학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돼 비즈니스와 가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을 대비해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보험 가입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오늘은 미국 최대 보험회사 스테이트팜 제니퍼리 에이전트를 모시고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에서부터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스테이트팜 보험회사에서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예, 스테이트팜은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6주 동안 25% 디스카운트를 드렸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올 연말까지 드리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갱신 때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올해에 2020년도부터 25% 이상 디스카운트를 모든 분한테 할인 혜택을 드려서 새로 가입하실 때는 그 전보다 좀 더 저렴하게 새로 드실 수 있는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도 그렇고 커머셜 라인도 그렇고 모든 그 서류 심사가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돼서 사인 같은 것도 꼭 굳이 에이전트를 보고 사인을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돼서 서류 심사를 할 때 그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것도 꼭 피검사도 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나이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이 그런 것들을 웨이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난과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가 비즈니스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할 때 롱텀 케어라는 보험을 들어 놓으셔야지 좀 아프시고 또 일을 못 하실 경우에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피검사나 병원 기록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롱텀 케어라는 디서빌리티 인컴 팔라시 같은 것을 들 때는 많은 제한이 있어서 거의들 못 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롱텀 케어도 드시고 또 건강한 상태에서 라이프 인슈런스도 미리 보험 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좀 그 예전보다는 좀 미리 서둘러서 서류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리스크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에셋을 만들기 전에 리스크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에셋을 늘리려고만 많이 거기다 포커스를 두셨지 미리 그 리스크 관리를 안 해놓으시면 힘들게 일하셨던 모든 재산을 차 사고 한 사고로도 다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크게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보험 전문인들과 상담을 해서 디테일하게 아셔야 되지만 크게는 3가지 리스크 관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엄브렐라 팔라시 라이어빌리티라는 책임 보험이 있는데 보통 자동차 보험과 집보험만 들지 엄브렐라를 해서 같이 라이어빌리티를 100만 불 미니멈으로 올리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 검토를 안 해보시고 갱신마다 리뷰를 안 해보시면 놓칠 수가 있으니 여기 미국에서는 차 사고 한 번만 나도
집까지 어떨 때는 월급까지 당할 경우가 있으니까 엄브렐라 보험이 100만 불짜리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롱텀 케어나 디서빌리티, 하스피럴 인컴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생활비가 필요할 때 사고 한 번으로 병 한 번으로 1년 정도 생활비를 못 낼 때 미국에서는 비를 못 내기 시작하면 여태까지 모아놨던 재산을 한꺼번에 1년, 2년, 5년 안에 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롱텀 팔라스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가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길어졌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은퇴 후에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재정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시장의 동향이 불안정해져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은퇴 준비와 관련해서 이런 언스테이블한, 불안정한 시장 동향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보통 은퇴 플랜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401k나 401(k)를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그리고 트래디셔널 IRA 그런 것들은 세금을 탕감받기 위해서 tax defer 플랜들이죠. 근데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저축을 하시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미국 경제가 세금이 텍스 브래켓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직장에서 맥시멈 컨트리뷰션을 할 때까지만 컨트리뷰션을 하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스 IRA나 홀라이프의 캐시 밸류가 많은 플랜들을 시작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은퇴할 때 세금을 안 내셔도 은퇴 자금을 연금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좋은 플랜들이 있죠. 20년, 30년 롱텀으로 플랜을 할 때는 그때 가서 세금을 안 내는 플랜들을 같이 분산으로 투자해 놓은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난이나 문제에 조금은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겠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형편에 맞게 위기 극복을 위한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